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평생을 기다려온 결혼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다. 딸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는 세상 가장 잔혹한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던 모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어머니의 사랑은 과연 이 잔혹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이곳은 30에 가까이 만나온 연인 강민지와 이재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고른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재연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밤새 고민해서 준비했지요. 민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 어머니 박정아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재연의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재연의 어머니 오윤주는 우아한 실크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와 박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테이블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윤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지 씨의 아버님 안부를 묻는 질문에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민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주 씨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따르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윤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결혼식에 아버지 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민지의 지난 30년의 삶과 노력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윤주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민지는 분노와 슬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재현은 어머니 옆에서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 씨도 이해할 겁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데 억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정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윤주의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윤주가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라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박정아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오윤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박정아의 눈빛에는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정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박정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기운에 오윤주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죠. 그러나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오윤주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에 비친 박정아의 평범한 외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장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 박정아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민지는 그제야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박정아는 소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숨죽이며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박정아는 검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첩 안에는 펜으로 정갈하게 적힌 이름과 번호들이 가득했지요. 박정아는 그중 한 남자의 번호를 찾아 손이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아입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 수호그룹의 박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정아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박병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아는 차분했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상견례에서 민지가 당한 모욕을 설명했습니다. 오윤주라는 여자 민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박정아는 윤주 씨의 이름과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정아에게 물었죠. 윤주 씨 남편의 회사가 우리 수호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 거래를 중단해주면 될까? 박정아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박병철 회장은 박정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아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단단히 화가 났구나. 박정아는 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모욕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곧바로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아는 박병철 회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자신을 박정아라고 밝히며 김민서 사모님에게 오래전 부인회에서 만났던 인연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정아는 예의와 근황을 나눈 뒤 윤주 씨가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탁했습니다. 혹시 같은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말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 두 통의 전화는 윤주 씨, 남편의 사업과 윤주 씨의 사회적 체면을 동시에 겨냥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박정아의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 수호그룹 비서실장 박민수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로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수호그룹의 다른 모든 계열사에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어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라고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아는 순간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곧 오윤주 씨가 박정아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민수 비서가 돌아가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의 회사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진철은 공황 상태로 오윤주 씨에게 전화해 수호그룹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들었죠. 오윤주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윤주 씨는 평생 공들여 가입하고 유지해온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 또 다른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김민서 사모님이 대화의 포문을 열자 주변 사람들은 요즘은 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더더욱 그렇죠.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겨냥했습니다. 오윤주 씨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비수는 피할 수 없었죠. 그녀는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윤주 씨는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박정아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윤주 씨는 남편의 사업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설마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평범한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거란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박정아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죠. 그날 저녁 오윤주 씨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들 재현이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재현은 며칠 전과는 달리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윤주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재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재현은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죠. 재현은 어머니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민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재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윤주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민지 어머니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윤주가 부정하려 했지만 재현은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민지 씨와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민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오윤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아들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상견례의 날, 박정아의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뇌리에 강하게 울렸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정아의 계획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윤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민지의 집을 찾아갔죠.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박정아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윤주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윤주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윤주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박정아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윤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모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정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윤주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였죠. 결국 오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모님이 하신 일인가요? 박정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윤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윤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주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은 곧바로 박정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정아는 재현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던 오윤주는 재현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 박민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 오윤주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윤주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박정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윤주와 재현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윤주는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윤주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재현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정아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윤주와 재현이 떠난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호그룹 박병철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박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친오빠임을 밝혔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아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민지가 상처받은 걸 이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현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재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아와 민지는 마당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진우를 살게 해? 그리고 이 집 설마 빚내서 얻은 건 아니지? 경비원 월급으로 여길 어떻게 감당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우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온 성실한 아버지. 그의 낡은 양복과 투박한 손은 딸의 결혼을 가로막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멸시와 모욕이 난무하는 자리.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딸은 무너져 내리고 짓밟힌 딸의 눈물 앞에서 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경비실 서랍 속 비밀을 꺼내기로. 박 실장, 나요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돈의 무게로 사람을 재단한 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심판. 당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돈과 신분이 사랑의 전부라 믿는 한 가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는 한 아버지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을 다룹니다. 과연 진정한 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한정식집, 값비싼 병풍으로 둘러싸인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최지은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맞은편에 앉은 약혼자의 어머니 윤희숙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은 달아빠진 양복 차림으로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온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희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최성필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하신다고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칭찬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말끝에 서린 서늘한 가시는 최지은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최지은의 약혼자 김민준이 다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희숙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없는 것 없이 자라서요.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야 대화도 통하고 그러는 법인데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최성필은 그저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최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빠, 제발 뭐라도 한마디만 속으로 외쳤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희숙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집안도 있고 하니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그 순간 최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어머니 하며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상견례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버지 최성필은 그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우리 딸만 속상하지 않으면 됐어. 그날 밤 최성필은 잠 못 이루고 딸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김민준과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최지은은 지독한 몸살 감기로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지요. 김민준은 급한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비틀거리며 문을 연 최지은의 눈앞에는 윤희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러 왔지? 비켜봐라. 윤희숙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최지은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기 시작했죠. 어머, 꼴 좀 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민준이가 살고 있다고? 쯧쯧.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리를 못했어요. 아픈 척은. 냉장고나 한번 보자.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해먹이는지. 윤희숙은 거침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다 뭐니? 풀떼기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집, 전세금은 얼마나 줬어? 설마 경비원 버는 돈으로 이런 집을 얻었을 리는 없고, 우리 민준이한테 손 벌린 거 아니야? 최지은은 현기증이 나서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윤희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민준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신분 상승이라도 하고 싶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겹게 내뱉은 대답은 윤희숙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럼 뭔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 고함 소리를 마지막으로 최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온 것은 당황한 윤희숙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 최지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 최성필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김민준이 서 있었지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의사의 진단을 듣는 내내 최성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병실을 지키는 최성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굽어있던 그의 어깨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이제는 바꿀 때가 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필은 김민준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전부 들었네. 내 딸이 왜 쓰러졌는지도 알겠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주는 그 서늘함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성필은 낡은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충직한 박 실장이었죠. 박 실장, 나요.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갈 테니 준비 좀 해두시오.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래. 경비실 서랍에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최지은에게 최성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상견례 다시 한번 하자꾸나.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뭘.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게다. 모든 것이. 최지은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낯선 확신을 읽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장소는 최성필이 직접 정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 부부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였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윤희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여튼 격 떨어지게.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곧이어 최성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윤희숙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건가요? 시간 없는데.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최성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숙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함부로. 그래서 오늘은 사돈께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릴까 합니다.
최성필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이 호텔이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김정훈 회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성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세 글자를 확인한 윤희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필, 김정훈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이인이겠죠. 제 소유입니다. 최성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방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순간 라운지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평생 무시해온 직업을 가진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어떻게 고작 경비원 주제에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정훈 회장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시작했지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최성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쯤 한성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었지요. 그 말에 김정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렸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거액을 투자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뭐라고요? 한성건설의 최대 주주, 역시 접니다. 최성필이 내민 주주 명부를 확인한 김정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한 경비원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최성필은 싸늘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펜트하우스 말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지요, 제가.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그는 투자 전면 철회 통보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훈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최대 주주로부터 투자 철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훈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군,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자네 부모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딸 지은이를 택할 것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최성필의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한성건설의 주가는 날개없이 추락했지요. 다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회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에 퇴거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6달치 밀린 관리비는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윤희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김정훈은 아내에게 증오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뭘 어쨌다고. 누가 봐도 그냥 경비원이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부부 사이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최지은의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나타난 것은 최성필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와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발. 사랑? 자네 어머니가 내 딸에게 모진 말을 퍼부을 때 자네는 뭘 했나? 사랑한다면서 왜 지켜주지 못했지? 최성필의 서늘한 질문에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게 자네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김정훈 부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성필은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두 사람을 그저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정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성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용서라. 최성필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희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픈 척 연기한다고 부인 아들을 붙잡으려는 수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한마디에 윤희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딸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평가하셨으니 이제 그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받으셔야지요. 최성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희숙이 다급하게 최성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는 이제 끝인 건가요? 최성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경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에는 항상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최지은은 재단 후원 행사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분주하게 그릇을 나르고 있는 사람. 바로 윤희숙이었습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윤희숙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윤희숙 역시 최지은을 알아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체념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최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윤희숙에게서는 어떤 원망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최지은이 담담하게 주문하자 윤희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최지은에게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후회하고 되새겼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최지은은 그런 윤희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닐까요? 그 말에 윤희숙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지은은 더 머무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미움이 아닌 이해가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딸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진짜 품격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야 많은 지켜주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